김정은이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그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군사적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쓰는, 돌아가서 아마 많은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인 대미 대외 전략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아마 피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자녀의 후계 구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북한 권력 내부에서 리설주의 영향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뭐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이설주가 지금 한동안 등장을 하지 않았었고 한 1년 5개월 동안 등장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딸인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저 부인 이설주가 좀 뭐 밀려난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이제 더 이상 이설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나? 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김주애의 든든한 후견인, 당연히 뭐 엄마니까 그렇겠죠. 그런 그 위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하고 커플 시계를 찼었는데요. 네. 여전히 그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는 관계가 좋은 거고, 아직도 김정은한테 딴 여자가 생겼다는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과거에 넘버 2로 불리다가 지금 권력 전면에서 좀 밀려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여정은 이제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조금 후계자 반열에서 밀려난 느낌이 있지만, 이설주도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횟수가 훅 줄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건 뭐 자기 딸을 김주애의 위해서. 엄마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은 이런 상황, 조카한테 밀려난 상황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설주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우리 않죠. 딸을 권력 후계자로 만들고 이러는 거라면 내가 정말 평생 너 얼굴 보이지 마 이래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니까. 네, 정말 현실에서 보면 우리 뭐 대치동 학원 보내는 엄마처럼 딸내미는 이렇게 그 세워놓고 옆에 가방을 메고 막 정말 뻘뻘거리면서 이렇게 애기 좀 챙기려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김정은이 유고시에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그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은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10년 정도 후라면은 아주 현실 가능한 얘기인데요. 김주애가 이제 12살 정도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중심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노동당 규약에 과거에 김정은이 총비서인데 제1비서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아직 임명돼 있는지 모르거든요. 유고시에 김정은의 권한을 대신하고 핵버튼도 누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김여정이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김주애가 지금 어린 상황, 지금 당장 김정은에게 어떤 유고가 생긴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는 작업은 계속하면서 북한 권력 내에서 김여정이 사실상 오빠의 통치 대리인으로 나서서 북한 정권을 좀 당분간 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여정이 아무리 밀려났다 그러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보면 북러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오빠의 옆에서 최측근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국정 관여의 폭이라든가 경험, 또 옆에서 들여다본 어떤 그 노하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는 김여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설주가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이설주는 이제 부인이라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설주는 사실 뭐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가계도 아니고 함경북도의 평범한 집안, 뭐 공군 조종사의 딸이었다는 이런 첩보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김여정이 예를 들면 어쨌든 그렇게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김주애를 어떻게 하고 본인이 다 차지할 수도 있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실 시나리오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그 징후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12월 31일 날 김정은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워서 신년 축하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당 간부들이 자기 손주나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김여정이 자기 딸하고 아들을 손을 잡고 등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4월 25일쯤에 철퍼덕 넘어졌던 그 신형 구축함, 일본 함은 이제 제대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수식에 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만약에 김정은 유고시의 북한 권력의 관리자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정말
아, 그래. 오빠의 권력을 내가 넘겨받아서 정직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 주애가 크면은 물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할 거냐? 네. 그럴 가능성은 100% 없죠. 아. 네. 재벌 기업에서 주식 지분 가지고도 네. 서로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혈투가 벌어지는데 이건 절대 권력이거든요. 김정일인가 김정은도 누굴 죽이지 않았었네, 남자. 김정은이 제일 맏형인 네. 예,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죽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가뜩이나 이복 형제 간에 이런 권력 다툼 살려둬서는 네.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되겠다. 이러니까 애초에 이제 뿌리를 자른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도 그걸 다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 우리 애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주애한테 주지? 이렇게 되고 정말 그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비린내 나는 어떤 네. 숙청, 투쟁 이런 걸로도 변질 수 있습니다. 자, 숙청에 얘기를 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간부에게 전가하고 숙청하는 행태가 북한이 정권 안정성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되고 피해 숙청이 김씨 일가의 핵심 통치술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수령 자체가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무오류의 수령이에요. 수령은 잘못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건 노동당의 간부들과 지방 간부들, 실행하는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참 그렇죠. 좋겠네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니. 김정은이 아무리 구축함 빨리 만들으라고 다그치다가 배가 철퍼덕 넘어졌지만 그거는 김정은이 잘못은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니까 조직을 꾸려가지고 제일 먼저 그 청진항에 네. 지배인부터 구속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었겠죠. 결국은 이게 세습 봉건 왕조 과거 거기에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숙청 이 부분이 불가피하고요. 특히 형제 간에, 이복 형제 간에, 뭐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또 여성 편력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 관계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북한 권력의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김정은도 사실 초기에 집권을 해가지고 군부 원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잖아요. 자기의 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두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 공포 정치의 힘이라는 게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그대로 녹아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원로 세력이 이제 이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는 부족한데 이게 어떤 야점으로 좀 작용하고 있을까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항일 빨치산을 뭐 같이 했다. 이렇게 그렇죠. 북한에 말하자면 개국공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있고 그 나머지 주주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어떤 존경심, 중심축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김정일까지는 그게 좀 약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 강보에 쌓인 김정일을 어렸을 때 본 게 있잖아요. 김정은은 이게 전혀 다른 경험하지 못한 데서 뚝 떨어진 지도자, 3대 세습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27살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군에 대한 어떤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자비한 숙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북한 측에서 들은 얘기는 노 간부들, 군 간부들,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 국방장관 이런 걸 지낸 70대, 80대 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건종합공관학교에 집단적으로 이제 총살,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부르고 가족들, 심지어 뭐 며느리, 손자까지도 불렀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김정은이 그 처형하는 사람들을 다 발가벗겨서 처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원로들, 노동당과 군부의 원로들이 상당히 격앙을 했다 그래요.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혁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며느리 손자 앞에서 시아버지, 할아버지를 발가벗겨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광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원로 세력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약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보면 이제 원로들 자꾸 최선희 아버지도 이제 원로 세력이거든요. 양아버지가 거기 뭐 이렇게 그 행사 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안아주고 이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도 그런 좀 컴플렉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제 당연히 장기 집권 플랜을 짜고 있을 건데요. 그의 대남, 뭐, 대미, 대중, 대러까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관계 구성의 핵심은 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제 핵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이제 고도화해가지고 네. 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투발 수단이 이제 ICBM,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사시 이제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전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뭐 핵어뢰라든가 잠수함 전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춰서 일단 자기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좀 중심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제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실현해 나가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안러 경중 이 정도 되겠죠. 안보는 러시아와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의 대남 대미 대중 뭐 대러까지 포함해서 네. 외교 전략의 핵심은 사실 트럼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남은 한 3년 6개월 정도 안에 트럼프와의談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요. 북한이 그렇게 반미를 외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지금 가장 희망하는 것, 자신들의 체제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해서 가장 마지막 목표로 가야 될 부분이 미국과의 수교예요. 김정은이 북미 회담을 트럼프가 2차례 했을 때도 처음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다.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건데, 이번 9월 3일 전승절이 자기로서는 이제 간을 좀 부풀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네? 북중러는 됐으니까 이제 일본과의 수교 교섭, 정상화 이런 것들, 또 트럼프와의 회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구동 영웅왕처럼 또 조작된 영웅을 내세우고 군인의 3분의 1이 역량 실조에 시달리는 현실이 북한 군사력의 허상을 이제 보여주는 건지, 북한 군사력 실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열악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129만 명이거든요. 정규군 병력이. 우리가 45만 정도 이제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5만 정도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대부분이 군인 건설자, 상당 부분은 군대 내에서 이제 뭐 농사라든가 네. 이런 걸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식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북한 내에서 강영실 동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영양실조에 걸린 이런 군인들을 얘기하는, 이런 정도로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북한 군사력의 현재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또 고도화돼가는 이런 도발 능력, 이런 것들을 또 도외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라진 모습들, 특히 우크라이나전 투입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드론 전력이라든가 또 첨단 기술을 받는 부분들, 뭐 방탄조끼라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유사시에 이제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만 몰두한 누가 한율과 아까 말씀하신 쌀값이 폭등하는 등 민생경제 파탄 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게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막강한 권력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그냥? 포괄적인 어떤 통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어떤 불만, 경제적인 불만 이런 것들은 사실 표출되거나 집단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워낙 오랫동안 이런 체제에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굶고 이러면서 왜 저항을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길들여진 건데, 다만 힘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시장, 장마당에서 상당한 돈을 벌어서 유통업을 하거나 이래서 돈을 벌게 된 돈주라든가 장마당 세력이 있습니다. 쩐주들.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김정은이 장마당으로 흘러나가는 물자라든가 이런 걸 통제함으로써 장마당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런 거에 이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들이 이제 결탁해 있는 게 공안 세력들, 보위부라든가 뭐 보안부 이런 데들, 이런 쪽하고 결탁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불만들이 좀 표출이 조직화되고 이러면 김정은 체제로서는 조금 힘겨운 상황, 좀 골치 아픈 상황, 이런 부분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또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북러 군사 협력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걸까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방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핵심 전력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정은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그 29 4세대 전투기를 넘어서는 이제 완전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주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줬다면 이제 미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벌써 할 텐데 지금 제가 얘기 듣는 거로는 미그 29를 4.5세대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 이걸로는 뭐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수호이 35를 몰래 북한에다가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차원 다른 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은 안 주는 거 없고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이 작년에 망신을 당한 게 있죠. 연초에 내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2023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을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하면서 푸틴이 그 이전까지 북한이 실패했던 위성 발사 기술을 지원해줘서 이제 군사정찰 위성을 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달 뒤에 북한이 성공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되네? 올해는 3개 더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가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발도 못 쐈습니다. 네. 공언해놓고 한 발도 못 쏘면 이건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아마 러시아 측에서는 야, 그 군사정찰 위성 그거 쏘지 말고 우리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걸로도 다 보여.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대북 어떤 군사기술 지원 이런 데서 핵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꺼리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이런 핵심 기술까지도 북한에다 다 넘길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북한이 통제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하고도 언젠가 마주해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힐 수 있잖아요. 너 북한한테 그것까지 왜 주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좀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고 있는데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높아진 걸까요? 역시 이제 전쟁이라면은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군사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적인 이제 환경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김정은은 지금 전쟁 의지 부분이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남조선을 깔고 앉겠다, 영토 완정을 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남조선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는 강한데, 지금 역량이 과연 한미 연합 전력을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천안함 도발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 같은 국지전 형태의 어떤 도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열릴 때면 자꾸 MDL 군사분계선상에 어떤 자기네들이 담을 쌓는 철조망을 조성하는 이런 작업을 명분으로 해서 남측으로 넘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측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그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하면서 조금 더 군사적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쓰는, 돌아가서 아마 많은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군 전력. 이번에 보면은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미군 F-35를 본뜬 그대로 카피한 것 같은 이런 전투기, 또 무인 전투기까지도 이렇게 선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자극받은 바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런 좀 공세적인, 이전보다 훨씬 공세적인 대남, 또 군사, 대미 대외 전략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아마 피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핵 확장 억제는 정말 신뢰할 만한지, 아니면 결국엔 독자적 대비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독자적 대비가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또 미국의 트럼프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자체적인 핵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우리가 자체적인 핵 보유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대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풀뿌리 씹어가면서 배 쫄쫄 굶어가면서 수출이고 이런 것들 또 수입선까지 다 막혀가면서 제재를 받아가면서 핵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 또 국제시장에 너무나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핵을 자체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착수하는 순간 한국의 경제라든가 정치 외교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대비가 필요하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술핵 재반입이라는 어떤 부분들, 미국의 확장 억제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는 건데,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아마 뭐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미 간에 그런 방위 문제 그리고 이런 핵 우산, 핵 확장 억제와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을 원하는 우리 희망사항과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요. 많이 다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한반도가 또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큰데요. 우리 미중사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은 안미 경중이라는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앞에서 이제 그런 뜻을 직접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겠다 이랬는데, 이거 자체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이전에 뭐 야당 지도자 또 어떤 정치인이었을 때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처한 지금 안보 현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것, 또 군사적인 이런 방위비라든가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발신하는 대북, 대미, 대외 메시지를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CSIS, 그러니까 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다가 사실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비난을 뭐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대북전단이라든가 확성기 중단 여러 가지 대북 유화 조치를 했던 거를 한 번에 좀 까먹는, 북한의 신뢰를 좀 잃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우리가 이제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중러 사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후복구 참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아마 개선이 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은 전승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도 않고 안미경중 이거마저도 버리겠다 이래서 시진핑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한중 관계도 뭐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중국도 그렇게 도외시하거나 끊어버리거나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러시아,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을 좀 당당하게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방위비 분담 등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데, 한미 동맹의 그럼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뭐고, 또 오랜만에 김작가TV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서 나가느냐가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있는데요. 자꾸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4만 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좀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했던 게 있어요. 트럼프가 4만 명이라 그래도 그거 28,500명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지키더라고요. 그거 또 얘기했으면 회담이 좀 썰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정교하게 통상이든 뭐 이런 거 맞서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 이것도 좀 골치 아파요. 사실 12차 SMA,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우리가 작년에 살짝 해버렸거든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야, 트럼프 들어오면 또 난리 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놓자 이래가지고 2026년부터 뭐 몇 년 동안 할 거를 미리 다 협정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5년간인데 2026년 첫 해에 1조 5천억 정도를 우리가 내면 됩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기존 주장을 보면 연간 100억 불 내라 그래요. 14조. 10배, 15배 더 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이미 전세 계약 다 돼 있으니까 또 올릴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제가 보면 트럼프가 들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기분 수틀리면 야 바이든하고 특히 바이든하고 했어? 야 그건 안 돼. 안 돼. 나랑 다시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미군 기지 자기들한테 지금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평택에 미군 기지. 네. 물론 그건 뭐 협상용이고 네. 제가 보니까 해외 미군 기지가 12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미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레토릭에 불과하지만 이런 압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북중러 회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한반도가 더 중요해지는 네. 시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또 이제 한국과 북한 한반도 이슈가 생기면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정주 생태화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